네, 여러분 지금 IFM 91.3MHz 서대문 공고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서역기행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괄이 반란을 일으킴을 당했고 일종의 반란을 일으킴을 약간 유도당했고, 네, 유도당했죠. 인조가 내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무슨 어떤 걸 했나 막 뭐 명나라 군대도 부르려고 했다가. 외인들도 부르려고 했다가 뭐 이괄의 가족들을 죽였고, 네. 그리고 왕족들도 이렇게 얘기 나왔던 그 사람들도 다 죽이고 왔다고 그랬나요? 왕족을 죽이진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계속 뒤숭숭한 상황에서 여러 반란 고변들이 이미 있었던 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갇혀 있었는데 그 갇혀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죠. 예, 그렇게 됐었던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 도성 점령을 했죠. 이제. 도성 점령을 했습니다. 도성 점령을 한 게 이제 음력 2월 9일, 양력으로는 3월 27일 정도고요. 이게 거병 후 보름 만에 점령을 한 겁니다.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제 왕족들, 그러니까 선조의 나머지 왕자들, 인조에게는 이제 삼촌들이 되는 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됐어요. 그 전부터도 이 왕자들이 결국은 뭔가 그 모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왕자들을 이제 업고 막 이렇게 논의를 하다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처음부터 도망간 건 아니니까. 그렇죠. 도성에서 이제 대책 마련에 막 분주하던 중에 이제 주요 신하들이 몇몇 그렇게 거명이 되는 왕자들을 탄핵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시국인데 여기서 흥안군이라는 이제 선조의 아들이 있어요. 흥안군. 흥안군이 심지어 그 인조보다도 3살 연하입니다. 선조가 참 기력이 좋으셨군요. 선조가 1552년생인데 마지막 아들이 그 영창대군이랑 또 다른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1606년생입니다. 50대. 네, 50대 중반에까지 이제 아들을 한 거죠. 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들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임해군, 광해군 말고도 뭐 이제 인조 아버지 정원군도 있고, 그 정원군만 해도 상당히 빨리 난 아들이에요. 그렇죠. 네, 임해군, 광해군 다음으로 이제 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고. 얼마 안 돼서 난 아들이고, 인조가 1595년생이고 95년생. 네, 흥안군이 1598년생입니다. 다 이제 외란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네요. 아무튼 근데 이 흥안군이 이런 뒤숭숭한 시국에 태조능, 그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 되는 선조능을 찾아서 혼자 가서 거기서 이제 절을 하면서 그런 이벤트를 벌이는 거예요. 태조능은 왜 찾아가요? 혼자서? 그러게. 그러니까 이 이제 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받을 줄 몰랐을까요? 아무튼 그런 이제 사사롭게 그렇게 하는 행각들을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가만히 안 있죠, 신하들이. 저 사람을 어디 안치해 놓자. 그 위리 안치라고 그러잖아요. 못 도망가게 어디 가둬놓는 거. 그리고 이 흥안군이 대체로 그 왕자들이 행실이 안 좋은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흥안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괄의 난 이전에도 다른 영모 고변에도 언급이 된 인물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이런 왕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적통의 그거를 이렇게 그 라인을 못하는 사람들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비뚤어지거나 뭐 또는 뭐 안 좋게 기록되기가 쉽거나. 그렇기도 하고. 아니, 뭐, 없잖아. 꿈도 미래도 희망도 별로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거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저 역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 정말 그냥 한량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 어디 안치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인조가 그렇게 모질게는 못하고 궐 안에 그냥 두자. 궐 안에 두자. 그러면서 궐 안에 두자고 했는데 피난 가는 게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다른 그 삼촌들, 이 왕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데리고 가자. 아, 어가를 따르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게, 네,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라. 맞아요. 그 어가를 따르도록 하라고 그러고 그 영모로 갇혀 있던 사람들 죽였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 흥왕군의 집 종들을 죽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너는 좀 조심해야 돼. 지금 사인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흥왕군이 따라서 강을 건너요. 음. 건넜다가 도로 돌아옵니다. 아... 네. 도로 돌아와서 이괄이 도성을 점령한 이괄이 흥왕군을 왕으로 추대해요. 진짜 정신은 없었나 보네요. 그 사람들을 못 챙기지 못할 정도로 정신은 없었나 네. 보네요. 다시 이제 몰래 빠져나와서 네. 그러니까 요 한 며칠간 잠깐 왕이었던 거예요. 흥왕군이. 그러네요. 며칠간. 네. 그래서 아무튼 이괄이 도성을 점령하고 흥왕군을 왕으로 추대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뒤쫓아온 진압군이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피해서 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진압군을 이렇게 부시고 온 게 아니라 피해서 왔기 때문에 뒤에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네. 예. 진압군이 이제 안산을 무학제를 점령을 합니다. 음. 여기 이제 일단은 병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이괄의 군대가 이러저러해서 한 12,000여 명. 그 중에 이제 항해 무서운 그 네. 중장년의 그 항해 되게 130여 명 있다 그랬죠. 노년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빨리 남하를 했으니까 아마 기병들 위주였을 것이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기록도 나와요. 이괄 군대가 이제 반란 개시 얼마 안 돼서 여기저기 이제 곡식 창고를 털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이제 뭐 못 가져올 건 불지르고 막 이러는데 대개 이제 경기병이었다. 네. 경기병으로 길을 단축해 내려오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도중에 이래저래 해서 한 4천여 명이 이제 이탈이 된 것 같아요. 12,000명 중에. 네. 이제 그 나중에 그 장만 도원수가 나중에 보고하는데 이제 회유책 같은 걸 썼던 것 같아요. 간첩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갖고 4천의 군사가 흩어졌다. 아니면은 이제 그 속도가 워낙 빠르게 왔으니까 처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겠죠. 네. 못 쫓아오는 사람들은 뭐 버리고 와야죠. 그렇죠. 네, 일단 도성을 점령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8,000명 됐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관군은 이제 추격 중에 이제 장만 그 도원수가 또 보고를 하는데 여기저기 모인 군사들이 한 3,500. 뭐 누구 군사 얼마, 어디서 온 군사 얼마 막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귀순장졸이 있어요. 이괄군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 우린 반란 안 해요 이러고 군사가 따로 한 1,000명. 여기는 공을 세우라고 따로 부대로 편성해 줬대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흩어졌던 다른 군사들도 모이고 그래서 여기 뭐 한 4, 5천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8천 대 4, 5천. 그렇죠. 그래서 안산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올 장만 도원수의 원래 계획은 자, 도성을 점령했으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남부지방에서 뭐 올라올 거 다른 지원병이나 혹은 의병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버티자 그러면. 네. 그러니까 도성을 포위해가지고 보급로를 그냥 차단하고 지연전으로 가자. 4천 명 가지고 포위하기 조금 약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정충신이라고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이괄과 함께 그 반란 모의에는 언급이 됐는데 사실은 진압군으로 활동했던 정충신이 안산을 점령합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 곧바로 안현에 올라가 적과 싸우는 게 더 낫다. 병법에 북쪽 산을 먼저 차지한 자가 이긴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 또 이제 또 중요한 장수 중에 하나인 그 남이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찬동을 하면서 장만 도원수가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충신의 지휘하에 봉수대를 먼저 장악합니다. 봉수대. 안산 봉수대. 그래서 봉수가 이상 없이 도성에 전달되도록. 그러니까 평소랑 다르게 봉수가 올라가거나 이미 그 진압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아니면 봉수가 제대로 뭔가 작동이 안 되거나 하면 도성에 있는 이괄군이 뭔가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충신의 지휘하에 봉수대를 먼저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산이 전에 우리 그 6.25 때 그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여기 대혈전이 벌어진 곳이잖아요. 네네. 이때도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무대였던 거죠. 그리고 또 병력을 일부 떼서 인왕산 위쪽으로 넘어가는 길도 이제 차단하고요. 그래서 그 이제 다 이제
집결을 하는데 이때 도움을 받은 게 바람이에요. 바람.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초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같을 때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겨울엔 주로 이제 서북풍이 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북풍이나 동풍도 분대요. 네.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한답니다. 기후가 아무래도 불안하죠. 보면. 네. 네. 그때 동풍이 불었답니다. 그러니까 도성 쪽에서 안산이 서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풍이 불고 바람 소리가 만약에 도성 쪽으로 향했으면 들렸을 텐데 네, 소리가. 이런저런 경력이 이동하는 이런 것들이 눈치채기가 쉬웠을 텐데 거꾸로 바람이 부니까 그러니까 이때 안산을 점령할 때는 이제 이 진압군이 맞바람을 받으면서 오히려 맞바람 덕분에 들키지 않고 그렇구나. 조용히 안산을 이제 고지들을 다 점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괄군이 또 자만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기록 보시면은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무튼 이 고지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또 부원수 노릇을 했던 이제 이수일이라는 장군을 이제 지금 추정하기로는 아마 신촌 일대에 네, 안산의 이제 남쪽에 별도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원수 장만과 부원수 이수일 사이가 별로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전과를 보고할 때나 뭐 이럴 때 이수일 쪽이 좀 불이익을 받아요. 네, 네. 근데 아무튼 그 여러 다른 기록들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정충신과 남이흥 두 장수는 안산의 왼쪽에, 그다음에 이수일은 오른쪽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안산을 서북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왼쪽이라는 게 이제 지금의 무학재, 홍제동 그렇죠. 이쪽이 되는 거고 오른쪽이라는 게 이제 신촌 일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6.25 때 들어왔던 그 길하고 똑같은 길로 들어오는 거네요. 한쪽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한쪽은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고. 밑으로 들어오는 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마 대기하고 있다가 반란군의 배후를 노리거나 이제 이런 임무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이 점령당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이괄군이 이제 안산을 공격합니다. 이제 공격하고 이제 이괄의 죽음까지 이르는 이제 대목이 되는데 발견했어요. 이제 도성에서 저 산들이 이제 다 점령당했습니다. 그치.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이 실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기록된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이제 이런저런 이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거의 편집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야사 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뭐 야사일 수도 있고 정사의 일부일 네, 수도 뭐 있고. 초상한 기록들일 수도 있고. 네. 그 이제 조선 후기에 그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의 19세기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광사라고 유명한 그 서예가이기도 한 사람인데 그 아버지 따라서 유배 갔다가 거기서 여러 그러니까 그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본인의 의견 없이 어디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어디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그러니까 나름 이제 그 사료로서 충실하게 기록한 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조정의 기록들까지는 여기 못 들어갔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의 문집이라던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뭐 야사 혹은 야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모아놓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보다도 적어도 당시 사람들의 기억에는 어떤 식으로 남아 있었느냐를 알 수 있는 자료.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렇죠.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이거를. 여기 그래서 이괄이 왜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는 게 이제 여기 근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사실은 이러저러 했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사대부들이 많이 했겠죠 그 후로. 그렇죠. 이괄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기 이제 여기서 적은 이제 이괄군입니다. 관군이 이제 무학재에 올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괄한테 이제 이야기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또 다른 데서는 이게 이괄의 말이라고도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정예병은 다 선봉에 속해 있고 원수 장만은 저 고립된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 있으니까 창의문에서 삥 둘러 나가서 원수군을 먼저 쳐버리자. 그러면 다 여기 지금 고지에 있는 애들이 다 전의를 상실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괄이 그 말을 이제 말하자면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냐면 그 고지에 점령한 군사가 자기가 보기 얼마 안 돼 보이거든요. 얼마 안 돼 보이니까 멸하기 쉽겠다. 여러 말을 할 것 없다. 이괄의 말이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괄과 같이 이제 그 말하자면 반란군의 또 주요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명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 군사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백성들을 몰아내서 성 위에 올라가서 싸움을 구경하게 하고 한 길로 진군해서 그냥 무학재로 바로 달아 올라가서 힘을 다해 공격하면 저 멀리서 온 오합지졸들은 바라만 보고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니까 싸움 구경을 시키는 이유는 봤지 백성들. 그치, 그치. 우리가 짱이야. 그러니까 그치, 인심을 그치.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군사들에게 한명련이 명령하기를 얘네들을 격파하고 나서 밥을 먹자.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만만하게 본 거예요. 뭐 실제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그렇죠.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일부는 또 신촌 쪽으로 그러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지 위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 진압군들은 수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그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쪽이 불리하잖아요. 한참 불리하죠. 네, 불리한데 이제 자기들의 그 사기라던가 전세를 이제 그 병력 수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전력을 믿고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는 게 바람입니다. 바람이 이제 거꾸로 이쪽으로 서북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바람을 안고. 네. 이괄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실록과 이 연려실기술에 다 나옵니다. 실록에 보면은 이튿날 아침에 무리를 전부 출동시켜 성을 나와 길을 나누어 전진하였는데 이제 반란군이 네. 험한 곳을 우러러보고 공격함으로 포탄과 화살이 적중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제장들은 여러 장수들은 또한 적을 성에 들어오게 한 죄를 스스로 알고 죽기를 각오하고 힘써 싸웠는데 이미 지세가 험한 데를 얻은 데다가 하늘이 또 도와서 교전하는 처음에 풍세가 갑자기 바뀌었다. 네. 풍세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점령하고 매복할 때는 다행스럽게도 동풍이 불어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거꾸로 이제 그쪽에서 공격해 올라오는데 서북풍이 불어서 공격해 올라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는 거죠. 이 연려실 기술에도 이제 싸움이 한창 무리고 갈 때 문득 바람의 방향이 변하여 서북풍이 심하게 불어 적이 바람머리에 위치하게 되었으므로 모래먼지가 적병의 얼굴에 휘몰아쳤다. 그러네. 그래서 사실 이괄의 난을 다루는 이야기하는 여러 야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래가 많아서 홍제천이 모래내 사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갑자기 불어온 서북풍에 홍제천 모래들이 전부 안산을 타고 넘어서 이걸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아마 연려실 기술의 기록을 확대 해석한 거 버전이 아닐까. 굉장히 확대 해석했겠죠. 그냥 이제 산에서 불어오는 그 흙바람 정도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텐데. 그죠. 홍제천에 가에 있는 모래들이 안산을 타고 올라가서 거꾸로 무학재 밑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엄청난 이 북쪽에서 태풍이 거꾸로 불어. 그저께 그 중국의 그 최악의 황사라고 했던 어디야 그 동네 가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황사가 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이몽구 어째서 거기 그렇다고 하는데 황사가 오는 시점이잖아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남반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모래 먼지가 막 뒤덮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 관군이 이제 더 용기 백배해서 막 이제 이렇게 진압을 한 거죠. 뭔가 이렇게 이야기거리로 만들기엔 되게 좋은 이게 베이스네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어쨌든 반란군이 숫자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숫자가 적음을 이겨내서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는데 바람의 도움을 봐서 이겼다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이야기를 상상하기 정말 좋은 거죠. 바람이 분 건 사실일 텐데. 그러니까. 근데 이괄군이 백성들한테 구경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려실기술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경하는 백성들이 곡성에서 남산까지 성체를 가득 메웠다. 곡성이 뭐냐면 성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방어용으로 이렇게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돈이문 근처 어디 있는 곡성에서 남산까지
그러니까 그 성곽에 다 올라앉아가지고 봤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 있었더라고요. 백성들이. 이렇게. 싸움을 저기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려실기설에는 이제 그런 기록을 합니다. 그 이제 전세가 이제 완전히 관군 쪽으로 돌아서서 이괄이 이제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데 기가 움직여지니까 대장기잖아요, 대장기.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진압군에 있었던 남이응이 그걸 보고 이제 이괄이 이제 패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는 막 이제 이 진압군도 우리 대장이 뭐 어떻게 됐나 하고 막 혼비백산하고 관군들은 막 추격하고 그러니까 다 도성 쪽으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도성 쪽으로. 근데 백성들이 돈이문과 서소문의 두 문을 닫고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걸 닫고 막을 수가 있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 도성을 지키고 있던 게 이제 이괄군으로 바뀌었을 테니까. 그렇죠. 걔네들도 이제 뭐 다 이제 그렇죠. 나설대라고 도망가고. 야, 쟤네 깨졌다. 별 수 없구나.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백성들이 문을 닫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내전이나 시가전을 막기 위한 어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이게 쟤네들이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서로 쫓기고 그렇죠. 하면은 우리까지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이제 못 들었다는 거죠, 도성 안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숭례문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충신이 그것까지도 다 추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남이응이 말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도성 안에까지 이제 추격해 들어가면은 저 안에 이제 그 좁은 골목도 많고 그러니까 시가전이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정충신은 아무튼 따라잡아야 된다. 금방 따라잡아서 다 말하자면 이제 진압할 수 있다. 이제 아무튼 둘이서 그걸 가지고 좀 밀당을 했는 모양인데 아무튼 뭐 결국은 그 이괄군이 이제 그 바람 힘으로 바람.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역할을 한 게 남쪽에 있었던 그 이수일 군대예요. 그 실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싸우는데 맞바람을 맞고 이제 정신없는 터에 이 여기가 이제, 지금의 금화터널 쪽으로 돌아서 배후를 또 친 거죠. 그러니까는 뭐 그래서 뭐 이거는 완전한 그 물론 바람의 도움도 있었지만 바람의 도움 아니었더라도 이거는 중간에 끊겼겠는데요. 자만으로 인한 그러니까 매복군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그 이괄군의 이제 전략적 미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괄이 어쨌든 도성 안으로 도망을 오긴 왔나 봐요. 밤에 이제 수구문 이게 이제 광희문인 것 같아요. 남소문이죠. 거기로 빠져나가서 도망을 갑니다. 다시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남쪽으로 가는 거죠. 남쪽으로? 그래서 한강을 건너서 이제 경기도 광주로 도망가다가 거기 광주를 지나서 그냥 부하들이 이괄을 죽여요. 부하들이 이괄을 죽입니다. 항복하려고.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흥안군 아까 잠깐 왕이 됐던 며칠 동안 왕이 됐다는. 흥안군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성을 점령하고 한 3일째 이틀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이 무학제 혈투가 벌어지는 건데 한 3일간 왕이었겠죠. 그러네요. 3일천하네. 네. 도망가다가 붙잡힙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왕족이니까 함부로 못 바로 하겠죠. 안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만 도원수가 가둬놔요.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인조가 올라올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여버려요. 도남문 앞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였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흥안군도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다룰 만한 인물이 그 정충신이라는 인물이에요. 정충신이라는 인물이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인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천인 출신으로 무관이 되어서 나중에 시호까지 받아요.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네. 그러니까 정충신의 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한참 우대 조상 가운데는 이제 고려 때의 그 유명한 장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충신 집안이 이제 뭐 어쩌다가 쇠락하고 몰락한 거죠. 그래서 이 전라도
전라도 광주 일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정충신 장군의 아버지가 그냥 향리입니다. 향리. 그 중인이죠, 사실은. 그 네, 정도면. 그러니까 형님은. 아전인 거죠. 이제 네, 고을 네. 아전. 네. 그러니까 이제 향리고, 근데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에요. 관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양 부모 중에 이제 한쪽이 천하면 일천즉천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자식이 천민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10대 후반에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광주 이제 관아 아전으로 있을 때 10대 때인데 이 사람 정충신이 그때 임진왜란이 터지고 그때 광주 목사로 임명돼서 있던 사람이 권율입니다. 아이고. 네. 권율 휘하에서 소년병처럼 이제 종군을 하는 건데 그때 권율의 눈에 띈 거예요. 놈이 남다른데. 그래갖고 권율이 왜 그 왜군들이 왜 경상도 해안으로 상륙해서 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치고 올라가면서 일부가 이제 돌아서 호남 쪽을 치려고 하는데 거기 의병들이랑 이제 권율이랑 좀 막아냅니다. 그렇죠. 다행히.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선조가 명으로 넘어가 말아봐 이러고 있을 때인데 권율이 장계를 거기까지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호남을 지켰으니 넘어가지 마십시오. 장계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갈래? 근데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정충 제가 가겠습니다. 엄청 먼 길인데. 네. 이때 10대 소년이었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 10대 후반이면 뭐 장가도 가고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그게 그 왕이 있던 행제소까지 이 전라도에서 굉장히 먼 길인데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리고는 그 장계를 전달을 합니다. 근데 왕을 모시고 있던 이항복, 오성. 네. 이항복이 또 권율의 아마 사위일걸요? 뭐 관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권율이 이제 정충신을 이쁘게 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켜서 바로 무과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면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외란 때 무과에 합격해요. 외란 때 무과에 합격해갖고 그 이후로도 이 사람이 이제 낮은 직급의 무장이던 시절에 척후 임무를 많이 담당합니다. 그 외정을 살피고 한번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광해군 때가 되면 후금군과의 협상에도 이 사람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명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출신이나 여러 가지 배경이 뭐 좀 그렇다 보니 그렇지 되게 높이까지는 못 올라가고 승진이나 이런 건 이제 빠르지 않았던 것 같고 이괄이 왜 35살에 그 평안도 병마절도사 부원수 맡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괄에 난 당시에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이고 이제 이괄보다는 이제 지금 높지가 않고요. 근데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이제 봉호를 받아요. 금남군이라는 이제 봉호를 받고 정묘호란 때 이분이 이제 부원수로 활약을 하고 이제 인조 정권의 그 성격이 어차피 우린 명하고 그러니까 후금 너네랑 안 놀아. 후금과의 이제 단교를 하려고 할 때 이분이 반대해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때는 후금과의 군사협상 실무자였는데 인조반정 이후에도 중용이 계속 되었다가 후금과 단교를 한다니까 이제 거기에 반대하다가 이제 유배 생활을 좀 했어요. 우리 뭐 실무자였기 때문에 뭐 얼마나 센지를 알았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이 어떤 여러 정세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병자호란 나던 해에 사망해요. 이미 그때는 이제 상당히 노년이었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호를 나중에 봤습니다. 숙종 때 가서 봤는데 시호가 충무공이에요. 여기도 충무공. 그러니까 시호도 그게 글자마다 그 의미가 있고 그 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충무공 받았다는 거는 제가 그 대충 이해하기로는 상당히 이제 공운을 높이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서울 집이 반송방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반송방? 있어요. 네, 여기 서대문 그 천연동 일대 그 당시 이제 조선시대 때 반송방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괄의 난 진압에도 이제 서대문과 관련이 있지만 집도 원래 본인 집도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연려실기술에 이분을 이제 기록을 해놓기를 이괄이
정충신이 그 원수 장만을 따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꺼리는 기색이 있었는데 관군의 여러 장수의 능력을 헤아려 보고 모두 가볍게 여기면서도 충신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는 거죠. 아까 이분의 그 봉호가 금남군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네. 원래 출신지가 전라도 광주고 광주에 금남로 있지 않습니까? 금남로 있네요, 진짜. 금남로가 여기 금남군 여기서 온 거예요. 네. 우리 뭐 퇴계로 뭐 율곡로 충무로 이렇게 정하듯이 광주 금남로가 이분의 봉호를 따서 이 정충신 장군을 기리어서 지은 도로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이야기까지 연결이. 하긴 뭐 약간 이렇게 보면 또 이괄의 천재성에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백전노장의 힘이 어땠나를 좀 보여주기도 하는 경험의 힘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그 안산을 점령한 것도 이분의 계략이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명장 이괄인데 명장 이괄을 한방 제대로 먹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를 이제 해야 되겠죠? 네.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시면. 뭐 아무튼 이게 이제 서대문 일대가 또 대격전장이 된 전투였는데 일단 뭐 이괄의 패인이라면 이제 고지를 우습게 봤다는 거, 사람의 도움을 못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전술적 고려 없이 그냥 자만했다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때 이괄에 난 이후로 그 이미 이미도 말하자면 반정으로 그 집권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도성 위주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터인데 더군다나 이괄에 난 이후로는 더더욱 이런 반란에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말하자면 지금의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이 도성 경비 병력을 굉장히 늘립니다. 그 바람에 그렇죠. 병자호란이나 뭐 정묘호란이나 등등등에서 국경에서 도성까지 진입하는 주요 길목에 있는 방어선의 병력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별다른 힘을 배치하지 않아서 결국 이괄의 난의 여파로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아주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운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투가 서대문구에 있는 무학지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네. 자, 마무리 짓고요. 이괄의 난은 오늘로 이번에 끝이고요. 끝내고요. 예, 지금까지 서대문 역사경의 황원이었고요.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